여기 누구보다 힘들게 살아온 한 소년이 있습니다. 엄마는 정치범 수용소로, 아버지는 그 다음 해에 실종. 이름조차 잃게 되고 태어나선 안 될 존재로 여겨지며 옥수수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텨야만 했다는데요. 대체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 대한민국에서 꿈을 이루었는지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엄마가 사라진 건 제가 15살 때였어요. 새벽에 검은 차가 와서 엄마를 데려갔죠. 정치범 수용소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었는데 어른들은 그곳에서 돌아오는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꿈에서라도 만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꿈에서도 엄마는 오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이듬해 벌목장에서 실종됐어요. 실종이라는 말이 참 이상한 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데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말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도 이제 없다는 걸요. 이후 저는 친척 집으로 보내졌는데 그날부터 제 이름은 사라졌어요. 야, 거기 반동 새끼. 이게 제 새 이름이 됐으니까요. 엄마가 반동분자라서 저도 그렇게 불렸는데 그것만이라면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배급받는 식량을 모두 친척들이 가로챘고 저는 하루에 한 끼, 그것도 쌀알 몇 개 떠있는 옥수수죽이 전부인 식사를 해야만 했죠. 내 엄마 닮아서 너도 반동할 텐데 뭘 먹겠다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선생님은 대놓고 저를 차별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행동을 보면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더 심했는데 저를 보며 반동분자의 자식이라고 놀렸고 매일 샌드백처럼 저를 때리며 못살게 괴롭혔죠. 신발도 없어 쓰레기장에서 주운 짝짝이 신발로 학교를 갈 때나 점심때 밥을 구경 안 하고 있을 때면 아이들은 웃으며 더욱 못살게 굴었어요. 저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소리 내지 않고. 왜 태어났는지, 엄마 아빠는 왜 날 두고 갔는지. 원망에 밤새워 울기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러 18살이 되던 겨울 살이 다 빠져서 뼈만 남아 있었어요. 키는 먹은 게 없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키가 그대로였고 점점 더 약해지는 제 모습을 거울로 볼 때마다 공포가 밀려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척집 막내가 열병으로 죽었는데 어른들은 제가 집에 재수없는 기운을 몰고 왔다며 더 몰매를 맞았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생각했죠. 이러다간 정말 죽겠구나. 두만강이 녹아가는 늦겨울 제가 탈출을 결심한 건 정말 죽지 않기 위한 마음이었어요. 어차피 이대로 있으면 맞아 죽을 텐데 강 건너편에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사이 집을 빠져나왔어요. 두만강까지 2시간을 걸었고 강가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강은 얼어 있었지만 너무 얇아 보였어요. 걸으면 금방 깨질 것 같았거든요. 기어가자. 내 발로 강 위를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고요한 공간에 바람 소리만 들리던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3시간이었죠. 얼음이 깨지면 그대로 죽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가 처음으로 제 운명을 제가 결정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신 차려, 죽어도 이곳은 아니야. 30시간 같은 3시간을 겪고 강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웃었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 북한의 어둠이 보였고 앞을 보니 역시 어두웠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똑같이 어둡지만 다른 느낌, 마치 어둠이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두만강을 건너고 난 후 저는 정신없이 달렸어요. 그저 멀리, 더 멀리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누가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밤새 움직이게 했어요. 날이 밝아올 무렵 저는 작은 마을 근처에 도착했는데요. 처음으로 북한이 아닌 다른 곳의 모습을 봤던 순간이었죠. 여기가 어디지? 처음 본 중국의 마을은 북한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아침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고 저는 누군가에게 발견될까 두려워 숨어 지냈죠. 마을 어귀에서 우연히 조선족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북한에서 온 아이란 걸 아셨나 봐요. 조심해라. 여기는 북한이랑 가까워서 위험해. 공안이 잡으면 북송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북송, 돌아간다는 건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할머니가 주신 옥수수빵 몇 개로 하루를 버텼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었어요. 마을에서 조금 더 큰 도시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트럭 뒤편에 몰래 숨어들어 연길까지 가게 됐어요. 연길은 생각보다 훨씬 컸고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조금은 안심이 됐죠. 이틀 동안 굶고 헤맨 끝에 연길 시내의 한 식당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으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잡더라고요. 놀라서 뒤돌아보니 무뚝뚝한 얼굴의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팔에는 오래된 화상 흉터가 선명했어요. 아씨 깜짝이야. 너 뭐야? 거지야? 밥 찾고 있는 거야? 그게 리밍 아저씨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이 좋았는데 리밍 아저씨는 조선족이었고 제 처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셨거든요. 무표정한 얼굴로 절대로 말하지 말고 일만 해라 라고 했지만 항상 제 밥그릇에 음식을 더 얹어주셨거든요. 식당 뒷주방에서 접시를 닦고 쓰레기를 버리고 바닥을 닦는 일을 했어요. 임금은 없었지만 스물곳가 먹을 것이 생겼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아저씨는 저에게 단 하나의 규칙을 알려주셨어요. 말하지 말고 숨만 쉬어라. 네가 여기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3개월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뜨거운 기름이 제 손등에 튀어 화상을 입었고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날 밤 리밍 아저씨는 약을 가져오셨지만 병원에는 갈 수 없다고 했죠. 불법 체류자에겐 그런 곳은 없었으니까요. 견디거나 떠나거나 선택은 내 몫이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말 그대로 숨만 쉬는 삶이었죠. 가끔은 제가 살아있는지도 의심스러웠어요. 그저 유령처럼 존재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없었고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식당에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손님인 척 들어왔다가 갑자기 직원들 신분증을 검사하기 시작했고 그때 리밍 아저씨가 저를 창고 뒤로 밀어넣으며 속삭였어요. 거기서 절대 소리 내지 마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소리도 죽이고 있는데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문 앞까지 왔다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고 다행히 그대로 돌아갔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리밍 아저씨가 재치 있게 고생한다며 밥과 술을 먹으라며 주의를 돌려준 것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여긴 너무 위험해. 여기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잡힐 텐데 그런 불안한 삶을 평생 살 수는 없어. 그날 밤 인터넷 카페를 찾아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남한으로 가는 법, 한국행 기차 그러다 한 브로커와 연락이 닿게 됐는데 그는 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했고 돈은 일하게 되면 천천히 갚으라고 했죠. 희망이 보였어요. 지금 제 상황에 너무나 좋은 기회였죠. 저는 용기를 내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브로커죠?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 새벽 5시 연변시장 뒤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전화는 끊겼어요. 그날 밤 식당으로 돌아가 리밍 아저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고 아저씨는 아무 말씀 없이 한참을 보시더니 마지막엔 고개만 끄덕이셨죠. 다음날 새벽 떠나려는 저에게 아저씨는 작은 봉투를 건네셨어요. 안에는 그동안 일했던 돈과 작은 메모가 있었는데 메모에는 중국어로 뭔가 적혀 있었고 알지 못하는 번호가 있었어요. 가서 잘 살아라. 그게 아저씨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 약속 장소에서 브로커를 만났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미 발을 들인 상황 돌아갈 곳도 없었죠. 빨리 저 트럭에 타. 연변 외곽의 어두운 길가에 세워진 트럭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이상한 냄새. 겁에 질린 다른 사람들이 이미 태워져 있었죠. 들어가자마자 문이 쾅 닫혔고 제 눈에 들어온 건 트럭 내부의 철창이었어요. 이게 뭐야? 저 말고도 5명의 사람들이 이미 타고 있었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또래의 탈북 청소년들로 보였어요. 아무도 상황을 설명해주지 않았고
누구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저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트럭이 출발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죠. 그때 옆에 있던 여자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 사람 가짜야. 우리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건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어요. 그동안의 모든 노력, 두만강을 건넌 그 죽음의 순간, 중국에서의 1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결국 나는 죽겠구나. 그때 유리창 너머로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말소리가 들렸어요.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이 누군가와 흥정하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 용기조차 없었죠. 갑자기 옆에 있던 남자아이가 철창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북한으로 보내지 마세요. 모두가 그 아이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밖에서 누군가 트럭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심장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죠. 트럭 문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 모두는 숨을 참았죠. 도망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상황. 그저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철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온통 어둠뿐이었어요. 제 인생이 늘 그랬던 것처럼요. 태어나서부터 어둠 속에 살아왔고 죽을 때도 어둠 속일 거라 생각했죠.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아왔을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죠. 어머니의 얼굴도 가물가물해지는데 아버지의 목소리도 잊어가는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사라지는 건가 싶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차가운 바람이 트럭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김정영 군. 괜찮아요? 이제 안심하세요.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계속해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저는 감고 있던 눈을 떴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였는데 낯선 사람인데도 왠지 편안한 느낌이 들었죠. 이게 무슨 일이죠?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함정은 아닐까? 하지만 그 사람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당신이 일했던 식당 주인이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리밍 아저씨. 알고 보니 제가 떠나고 아저씨는 걱정되는 마음에 브로커를 알아보다 사실 그는 위장한 중국 공안이며 탈북민들을 잡아서 다시 귀송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 순간 트럭 밖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얘들아 빨리 내려야 해. 서둘러.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어요. 밖에서는 사람의 인기척이 점점 들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여전히 철창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5명의 아이들과 저는 떨리는 다리로 트럭에서 내렸어요. 밖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있었고 공안으로 보이는 중국인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중국 공안에게 한 명당 100달러, 총 500달러를 건넸다고 하더라고요. 부패한 공안은 돈을 받고는 웃으며 담배를 피우러 가겠다며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우리를 구출한 거였죠. 다른 차에 타자 다른 아이들도 저와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안도와 불안, 그리고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창밖으로 바라본 중국의 밤거리는 마치 꿈처럼 흘러갔어요. 창밖을 보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또 흘렀고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된 사실은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난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대사관에 위치한 숙소로 이동했어요. 처음으로 깨끗한 침대에서 자보는 경험이었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아직도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중국에서 구출된 후 우리는 몇 주 동안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오는 여정을 시작했어요. 비행기를 타는 건 생애 처음이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이 마치 꿈 같았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한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처음 3개월은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지냈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었죠. 그곳에서 한국어, 컴퓨터, 교통수단 이용하는 법 등 기본적인 생활 방법들을 배웠어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아무도 저를 깔보지 않고 누구도 제게 반동이라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끝나갈 무렵 탈북민 정착지원센터에서 저를 담당하게 될 윤미정 선생님을 만났어요. 처음 만난 날 선생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어요. 정연아, 생일 축하해. 미역국 먹자. 순간 당황했어요. 제 생일이라고요? 저는 제 생일을 기억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만 중요했지 제 생일은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제 생일을 아셨어요? 제가 물었더니 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하나원에서 받은 내 서류에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어. 오늘이 내 생일이더라고.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케이크가 들어 있었어요. 제 이름이 한글로 예쁘게 쓰여 있었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날 처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원을 나온 후 몇 주가 지나서 윤 선생님은 제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으셨어요. 정연아,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할 텐데 일반 학교도 있고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도 있는데 어떤 곳으로 가고 싶어? 처음에는 일반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북한과 한국의 교육 차이가 너무 커서 걱정이 됐어요. 윤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죠. 대안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공부는 너무 어려웠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낯설었거든요. 한국말도 정확히 쓰기 힘들었고 컴퓨터는 어떻게 켜는지도 몰랐죠. 한국 아이들과 다르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말투만 열면 북한에서 왔구나 하고 알아봤어요. 그때마다 숨고 싶었어요. 하지만 윤미정 선생님은 항상 제게 말씀하셨죠. 정연아, 네가 걸어온 길은 내 자랑이야.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학교에서 진로 체험을 한다고 했어요. 여러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날이었죠. 저는 별 기대 없이 베이커리 코너에 갔는데 빵 반죽을 만지는 순간 뭔가가 달라졌어요. 손으로 반죽을 치대고 모양을 만들고 굽는 과정이 너무 좋았거든요. 학교 제빵 선생님께서는 제가 반죽을 다루는 모습을 보시더니 칭찬해 주셨어요. 정연이 손끝 감각이 참 좋구나. 반죽을 다루는 감각이 있어. 그 말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칭찬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선생님, 저 빵 만드는 게 좋아요. 그날 이후로 제빵 수업을 들으러 다녔어요. 딱히 재능이 있다기보다는 빵을 굽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발효되는 빵 냄새를 맡으면서 생각했죠. 빵을 굽고 있으면 내 마음도 같이 따뜻하게 익어가는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제 손으로 구운 빵을 윤미정 선생님께 드렸을 때 선생님은 기뻐하시며 사진까지 찍으셨어요. 그때 선생님이 제게 물으셨죠. 정연아, 꿈이 생겼니? 잠시 생각했어요. 꿈이라. 북한에 있을 때는 그저 살아남는 것이 꿈이었고 중국에서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제빵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 같은 아이들을 위한 제빵 교실도 열고 싶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제 미래를 그려본 거였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에서도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가끔은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이상한 질문을 받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당당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점점 친구들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생겼고, 제 생일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생겼고, 무엇보다 제가 꿈꿀 수 있게 된 시간이었으니까요. 제빵 기술을 배운 지 3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어요. 제과제빵 학원을 졸업하고 작은 베이커리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쌓았죠.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대고 발효시키고 구우면서 보냈던 시간이 제게는 치유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윤미정 선생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정연아, 시간 있니? 오늘 좀 만나자. 선생님을 만났더니 서울 강북에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책자를 보여주셨어요. 놀랍게도 탈북 청년 창업자를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정연아, 네가 늘 꿈꿔왔던 거잖아. 한번 지원해볼래?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그저 빵을 만드는 직원으로 살아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넌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얼마나 큰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그렇게 용기를 내서 지원했고 믿기 힘들게도 지원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서울 마포구의 작은 골목에 정연 베이커리라는 간판을 달았죠. 가게 문을 열던 그 첫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오븐에서 첫 빵을 꺼냈어요. 오픈 첫날 예상치 못하게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윤 선생님이 탈북민 커뮤니티와 동네 주민들에게 소문을 내신 거였죠. 날이 갈수록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고 특히 제가 개발한 두만강 꿀빵이 인기 메뉴가 되었어요. 북한에서 먹던 찹쌀떡과 한국의 단팥빵을 접목한 메뉴였는데 손님들은 그 독특한 맛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가게를 연 지 1년쯤 지났을 때 지역 축제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참가했죠. 축제에서 제 이야기와 빵을 나누던 중 한 방송국 PD님이 인터뷰를 요청하셨어요. 탈북 청년 베이커리 사장님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많이 긴장했지만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땐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과 제게 은인이신 중국인 음식점 사장님 덕분에 저는 살 수 있었어요.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정말 많은 분들이 가게를 찾아주셨어요. 놀랍게도 그 중에는 리밍 아저씨의 소식을 전해준 분도 계셨죠. 아저씨는 지금 연변에서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고 제가 한국에 잘 정착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많이 기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탈북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으로 가게를 찾아왔어요. 그들의 불안한 눈빛에서 예전의 저를 보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제빵 교실을 열기로요.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나처럼. 첫 수업을 시작하던 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어요. 그들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보면서 제가 대한민국에게 받을 걸 조금이지만 나눠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죠. 지금은 10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제 베이커리에 모여요. 함께 빵을 굽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나란 존재는 쓸모없을 거라고 믿었던 저를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잘 시청하셨나요? 오늘 소개된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동 스폰서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